SKT 자체가 어쨌든 해킹이 표적이 돼서 뚫렸다는 거, 네. 그건 SKT의 실력이 모자랐다는 얘기니까. 근데 일단 해킹은 당했어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수습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습하는 과정에서 SKT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위험 관리 대책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런 게 일어나면은 좀 더 빠르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SKT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통신사들, 금융, 그다음에 항만, 전력 다 어디까지 뚫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TF를 가동해서 우리의 피해 정도를 알고 그리고 어떤 수법으로 뚫렸는지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갖다가 네. 빌드업 시켜야 되는지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지. SKT 해킹 사건 정부의 또 민간 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어느 부분을 좀 털렸는지 이 부분은 좀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누가 왜 이런 해킹을 했느냐 이런 부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작년에 거대한 중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의 9개 이동통신사를 그 정보 보안망을 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 보안 글로벌 보안 시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임종인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여쭤볼 게 많아요. 이번 SKT 사건에서 이제 2차 민간 합동 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대중들이 이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게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난 이제 18일 날, 네. 4월 18일 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유심 정보가 나가고 네. 개인 정보가 나가면 소위 얘기한 심 스와핑 이런 거에 의해서 휴대폰에서 여러 가지 사기 사건, 금융 사기 사건이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에 쌓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많이 불안이 있으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주겠다, 교체를 해주겠다 막 그랬는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 해킹에 사용된 그 악성 코드가 BPF-도어라고 하는 악성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주로 중국계 해커들이 네.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해킹이 일어나면 이것은 금전적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목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일단 해커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BPF-도어가 사용됐다고 그러면 중국계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네. 그게 이제 오픈 소스화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 외에 북한이나 러시아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해킹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다음에 북한은 지난 2월 달에 바이비트라고 하는 세계 두 번째에 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데 거길 북한의 유명한 라자로스 해커들이 해킹을 해서 무려 14억 6천만 불을 해킹했습니다. 14억 6천만 불을 해킹했어요. 2조 정도를. 예. 네. 그래서 이제 단일 건으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도 사건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핵 개발 자금 등등을 해서 주로 금전적 목적으로 해킹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코인 쪽에서. 예. 네. 가끔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국 쪽의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만약에 금전적 목적이면 일주일 내로 그 해킹한 유심 정보나 또 옆에 있는 별도 서버에 구성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털었을 수도 있으니까 둘을 합치면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합치어서 가치 있는 정보가 소위 암 시장인 다크웹에 매물로 올라올 거다. 아니면 SKT를 협박을 하든지. 네. 그리고 피해 입는 사람이 일어날 거다. 일주일 내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난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다크웹에 매물로 올라온 적도 없고 피해 입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누가 통장 털렸다는 사람은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죠. 드러나지 않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뭐 정부 합동조사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는 그때는 처음에 서버 5개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뭐 23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임시 서버에서 뭐 29만 명의 개인정보라든지 IMEI라고 하는 단말기 번호가 나갔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어쨌든 근데 해커의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핀트를 잘못 맞춘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중국계 해커들은요 한 번도 해킹해서 돈을 노린 적이 없어요. 전부 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해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12월달에 미국의 이제 솔트 타이푼이라고 하는 해커들이 네. 미국의 이제
유명한 뭐 AT&T나 버라이즌이나 T-모바일을 해킹했거든요. 그래서 뭐 100만 명 이상의 정보를 빼내갖고 그 전에도 뭐 많은 그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데 해킹을 당했지만 전부 다 그 중국계 해커들이 보면 뭐 기간통신망이라든지 금융망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항만 이런 국가 기반 시설을 공격해서 거기에다가 일종의 그 사이버 폭탄을 갖다가 장착시켜 놨다가 이게 이제 대결 구도가 지금 미중 간에 어떤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네. 유사시에 만약에 그 사이버 폭탄을 터뜨리면 전쟁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서 이게 항상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아마 했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SKT 문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처음에 이제 많은 정보 보안 관계자분들이 이 저 개인 식별번호라든지 단말기 식별번호 이런 것들이 다 털린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저 뭡니까 저 IMEI인가요? 그 제가 정확한 명칭. 네. 그건 털리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번엔 일부 털린 것 같다라고 예. 2차 결과에서 나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복제폰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통장이나 뭐 이걸로 내 거 뭐 주식 거래가 사라진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그게 아주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유심 정보만 틀리면 유심을 복사해서 네. 다른 어떤 핸드폰에다가 그걸 끼워넣으면 이게 저기 털리는 거 아니야? 네. 걱정을 하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걸 해서 내 폰이 있는 한 다른 폰이 와서 접속 못하게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네.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29만 명 IMEI 단말기 정보가 나갔을 수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면 폰 자체를 복제해가지고 내 폰하고 똑같은 네. 폰을 복제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이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복제폰을 만들려면요 IMEI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제조사에서 하는 인증 키가 또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 하려고 하면 그 29만 명과 관련해서 뭐 우리 되게 갤럭시나 아이폰 쓰니까 거기 제조사인 애플이나 삼성전자를 또 해킹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랬다고 쳐도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래를 갖다가 전체 감시하는 FDS라는 게 있어요.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FDS를 이번에 그래서 최고도로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2차 방어까지 다고 그러면 아마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1조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아, 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복제폰 나오는 예. 이런 건 제가 어젠가 저 언더스탠딩 보니까 그 복제폰이 만들어진다 한들 두 개가 나란히 예를 들어 제가 통화하고 예. 있으면 저쪽에서 못하죠.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죠. 네, 설령 만들어진다고 예. 해도 설령 하지만 만들어도 불가능하죠. 지금 말씀하신 건 기술적으로도 복제폰 만들기 매우 어렵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유심이든 저 IMEI든 개인 단말기 식별번호든 그 이동통신 회사의 개인 정보 그것도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식별번호가 다 노출되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 은행 계좌에 접근하려면 또 그 비밀번호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인증서 있어야 네, 되고 그러니까 다 있어야 인증서 있어야 되고 되니까. 제 지문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인증서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쉽지는 않다. 네, 거기까지는 이렇게 거의 모든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일치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할 게 이제 사이버 해킹 시장인데 과거에 이제 뭐 북한 측에 뭐 해킹하는 뭐 특수부대가 있다. 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솔트 타이푼은 태풍의 타이푼이에요. 예, 맞습니다. 솔트는 예, 소금이고요. 소금이고 솔트 타이푼도 있고 네. 또 다른 부대는 뭐 이게 보니까 볼트 타이푼도 있고 네. 사실 이제 보안회사들 자꾸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름을 내세우고 하는 건 아닐 거고. 예, 아니고 정체가 어디 노출되지는 보니까 않을 테니까. 사건이 나면 네. 그거 이제 보안회사에서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줬던 다른 또 해커 그룹이 있구나. 이 해커 그룹을 그러면 명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커 그룹의 어떤 기술적 특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갖다가 DB화 시켜서 이제 하다 보면
되게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유명한 보안 회사들이 하니까 네. 예를 들면 지난 뭐 4월달에 그 미국의 트렌드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이번에 썼던 BPF 백도어 네. 도 형태의 악성 코드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뭐 이름 자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북한 같으면 제일 유명한 게 라자로스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그 이름 자체에 그렇게 명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것도 다 이제 뭐 보안회사든지 언론이 이런 데서 붙인 예, 맞습니다. 일종의 고유명사화 해야 우리가 뭐 부를 때 예, 편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솔트 타이푼? 네. 예.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그 냉전 구도하에서 중국은 미국도 중국을 감시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을 감시하고 있죠. 네, 근데 네. 과거에는 이제 뭐 위성을 이용한다든지 정찰기 이용해서 정보 수집하고 스파이 이용해서 정보 수집하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인 그런 정도의 어떤 정보 수집, 분석 그거에 그쳤는데 지금은 사실 모든 것이 사실은 사이버 세상, 디지털 시장이니까 거기다가 악성 코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해킹을 직접 한다든지 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네.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상대방의 시스템 안에다가 논리 폭탄이죠. 악성 코드를 딱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유사시에는 그것이 빵 터지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SK팀만의 문제는 아닌데 미국의 경우에 그 이번에 피해는 확인된 거는 100만 명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거였는데 AT&T하고 버라이즌하고 T모바일에서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뿐이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논리폭탄을 심어놓으면은 유사시에 거기서 명령을 트리거가 되는 매직 패킷이라고 하는 명령을 네. 탁 던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논리폭탄이 그걸 딱 알아차리는 순간 얘가 딱 작동을 하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됩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네. 이번에도 미국의 이동통신사들이 갑자기 그냥 목통이 돼버릴 수 예. 있다. 금융기관도 셧다운 될 수 있고 네. 전력망도 셧다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테러 기관들이 돈 받고 뭐 이런 뭐 그러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하는데 그럼 그 해커들은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그 전부 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네. 해커들은 공무원입니다. 군인이고 공무원이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용병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제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용병회사 식으로 해가지고 돈 받고 이제 하는 해커들도 있고요. 네. 예, 뭐 굉장히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시장에는 보면 이렇게 보면 지키는 우리 안랩처럼 그런 지키는 부대도 저 회사도 있지만 네. 이렇게 요즘에 랜섬웨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받고 상대방 시스템을 암호화시켜서 돈 받는 네. 안 주면 안 풀어준다 이런 거서 뭐 굉장히 피해가 많죠. 예를 들면 제가 23년도에 라스베가스의 여름에 그 세미나 참석했었는데 거기 MGM 그리고 거기에서 시저스 팰리스 네,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둘 다 랜섬웨어라고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8월 달에 MGM이 해킹당해 가지고서는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니까 네. 카드 결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 거예요. 큰 호텔이. 예. 네. 근데 범인이 3천만 달러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MGM에서 고민하다가 우리는 범인하고 타협 안 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타협을 안 했거든요. 그 후에 시스템 복구하느라고 1억 달러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걸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5월 달에 쌍벽을 이루는 시저스 팰리스 여기가 해킹을 당했는데 거긴 돈 주고 막았대요. 거기는 1,500만 달러로 깎았답니다. 네. 여기 협상해서 그랬더니 바로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비밀로 하니까 안 알려졌었죠. 그래서 네. 누가 현명한 거야? 그런 건 이제 진짜 민간 그룹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거나 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 용병화돼서 그러면 네. 그 바이든 대통령도 마치 테러 조직화되는 것처럼. 22년도에 미국 동부 전체 어떤 석유관 관장하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해킹 당했어요. 그래가지고선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 해커들인데 네. 비트코인 75개 달라고 그 당시에 75개 안 주면 그때는 좀 값이 싸가지고 한 500만 불밖에 안 됐어요. 네. 75개 안 주면은 안 풀어준다. 그래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줬습니다. 왜냐면 동부 석유관 시장이 다 망가지니까 안 되니까 뭐 대란이 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준 다음에 네. 미국 정부기관이 결국은 갖고 가고 공조해가지고 나중에 찾았어요.
그들의 이제 서버 있죠. 서버를 갖다가 결국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는 63개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공조해서 범인을 일부 잡았거든요. 러시아 해커들이. 근데 왜 75개가 들어갔는데 63개밖에 없어? 중간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용병들이고 네. 중간에 또 이렇게 환전하고 어쩌고 가상화폐 거래소 하는데 이게 돈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금 세탁하는 수수료가 들어가가지고 75개가 63개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그 사건은 꼬리가 그래도 상당 부분 밟혔네요. 그렇죠. 미국이 네. 자기네 체면이 걸려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진짜 노력을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있고 아까 제가 북한이 14억 6천만 불 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즉시 그게 수백 개의 어떤 작은 지갑으로 분산됩니다. 분산돼 가지고 자금 세탁 해 가지고 가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자금 세탁 AM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반도 해소 못 해요. 그러겠죠. 네. 과거에는 뭐 우리가 송금을 하면 스위프트망이나 이걸 네, 가지고 국제 송금하고 결제망.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가상화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파지기 때문에 네. 그것도 또 일반적으로 그 디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추적하는 게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북한이나 중국, 특히 중국은 사이버를 갖다가 이거에 어떤 전략 부대로 육성하고 있어서 네. 중국, 북한,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2012년에 된 다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핵과 사이버는 나의 보검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대하게 육성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럼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이버는 은밀하게 사실은 싹 공격을 하는데 사람이 별로 안 죽으니까 이게 보면 잘 드러나죠. 그 은밀하게 나중에 이제 이거 중국 거다. 이게 보면 아까 12월 달에 이게 중국 해킹 부대에 솔트 타이푼이 했다고 이제 미 국무부에서 발표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중국 외교부에서 아예 근거도 없이 그런다고 또 반발했어요. 그런데 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 12월 하순에 저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 대표단끼리 만났는데 거기서 일부 시인했답니다. 또 시인하면서 너희들이 자꾸 대만 문제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살짝 맛 좀 보여줬어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습니다. 교수님 몇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해킹 장이 섰네요. 그럼요. 거대한 장이 섰어. 지금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엔 크게 털었지만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씩 해킹으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사실은 하나 못 박는 유엔 제재, 미국 제재, 경제 제재가 있어서 예.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가서 북한에 하나 못 박는다는 예. 유명한 그 예. 말이 있는데 정작 그렇게 꽁꽁 묶어두고 있는데 10억 달러를 코인으로 그냥 계속 벌어들이는데 해킹해가지고 벌어가고 북한 있다. 노동자 다 해봤자 1년에 보고에 하면 4억 달러 정도인데 네.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데 쓰고 뭐 하면은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킹을 해서 1년에 10억 달러 이상씩 계속 벌어들이고 있다고. GDP의 상당 부분을 그러면 해킹으로 지금 가져가는지도 북한의 모르겠습니다. 전체 수출액이 뭐 사실 한 20억 달러 수준일 텐데 거의 10억 달러를 네. 벌어들인다니. 그래서 북한에서는 네. 이게 핵과 사이버 1년에 천재급 애들을 100명씩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딱 되면 탈북 인사 얘기를 들으면 100명 안에 딱 되는 순간 평양에 40평 아파트 주고 전원 저 부모까지 평양으로 이주시킨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단연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버 보안 이 대결일 텐데 예. 중국이 그렇게 거대하게 육성하고 실제 몇 군데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면 미국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도 지금 네. 보면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그다음에 우주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미래의 시장을 뜻하고 거기서 사이버 시큐리티가 사이버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사상 누각이거든요. AI도 해킹돼요. 지금 우리 금융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헬스케어 AI가 전부 지금 투입되고 있고 에이전트화돼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 해킹 당하거든요. 해킹 당하면 그러면은 잘 말을 듣고 퍼포먼스 내다가 갑자기 얘가 배반해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내면 그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그 친구에게 물어보고 나와 관련된 자료들이 그걸 수집하는 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 근데 네. 이제는 전부 AI가 오토노머스하게 자율화돼 가지고 에이전트한테 자율 판단해서 액션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까지만 했는데 액션 최종 결정은 사람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점점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 스스로가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딥시크 중국이 만든 거거든요. 그때 보안 문제 이야기.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옛날에 화웨이 5G 네트워크 네. 장비가 네. 좋지만 거기 백도어가 숨겨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배척을 받았거든요. 네. 이번에 딥시크도 이거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거기 백도어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사실 그 평가에 비해서는 채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주로 그렇지만 제3세계나 이런 데서는 가난한 나라들은 아이씨 우리는 뭐 털려봤자 털릴 것도 없어 이러면서 지금 채택을 하고 있죠. 그 화웨이는 사실 중국과 미국과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체제 전쟁, 패권 전쟁의 트리거 같은 존재였었는데 예. 교수님 더 잘 알겠지만 뭐 안보 관련 기관 안에 있는 정보통신 기계의 소프트웨어도 다 화웨이가 들어갔다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미국 안에서.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하다가 화들짝 놀라서 야, 화웨이는 전부 쓰지 마.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그러니까 부사장 화웨이, 구속시키고 그렇죠. 막. 예. 네. 그 뭐 그래서 지금 틱톡도 뭐 퇴출시킨다. 네. 화웨이는 이미 취소시키고 그다음 화웨이 이번에 어센드 칩도 쓰지 말아라. 뭐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화웨이가 이미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화웨이 이번에 뭐 상하이에 화웨이 캠퍼스니 뭐 그다음에 절광대학 출신들이 하는 틱톡이 아니라 이게 딥시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봇의 유니트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 미국 다 따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다행히 뭐 우리는 중국제를 지금 조선도 그렇고 다 배제시키다 보니까 그 다음 제조 능력 가진 건 한국이니까 한국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렇군요. 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미국도 거대한 정보 당국이 있는데 거대한 정보통신 기술이 있고 그리고 뭐 AI 기술을 단연 뭐 선도하고 있고 중국이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이동통신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킹하고 정보 빼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안에 뭐 이상한 코드들을 숨겨놔. 그러면 미국도 똑같은 걸 중국에 하지 않을까요? 그게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 네. 작년인가요? 물론한 이제 미국 사이버 사령관 폴 라카소네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결국은 사이버전은 과거에는 가면 상대방 먼저 공격은 할 수 없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우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반격을 할 수 있죠. 정당방위죠. 근데 사이버는 그게 아니라 이건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죠. 준비하기 네. 위해서는 적의 시스템에 말씀하신 대로 적도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적의 시스템에 몰래 침투해서 논리폭탄을 심어놔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적이 만약에 인텔리전스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우리가 먼저 터뜨려야 된다. 그러한 이제 소위 프로액티브한 네. 그러한 작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폴 라카소네가 결국은 프로액티브한 밀리터리 사이버 오퍼레이션 이런 주장을 했고 그것이 미국은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근데 쉽게 우리는 말해서.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미국도 해야 한다. 예, 미국은 뜻이군요. 하고 네, 있습니다. 하고 있다. 네. 미국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거야 뭐 폴 말안 라카소네가 하겠죠. 네. 폴 라카소네가 주장해서 그게 받아들여졌고요. 네. 예, 각국이 사이버는 이거는 과거의 전쟁하고 다르구나. 이거는 능동 작전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절감하고 네. 있고 그리고 우리만의 역량 갖고는 다 이걸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의 어떤 국제 협력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논리 폭탄 예. 또 백도어라고도 하시고 예. 네, 뭐 악성 논리폭탄, 코드 악성 같은 걸 코드 다 같은 좀 얘기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은 이제 뭔가 그 악성 소프트웨어를 코드인데 씹는 겁니까?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를 씹는 건데 악성 코드죠. 네. 이 악성 코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보를 빼가는 역할도 하고 논리폭탄이라는 얘기는 유사시에 그것이 확 작동을 하면 어떤 로직이 있으면 예, 그게 빵! 터지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전에 그 2011년에 농협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정치적 목적으로 한 건 북한 애들이 한 거였었는데 네. 그 당시 그 농협에 결국은
백업 센터가 마비돼 가지고 거래가 제한되고 2013년에는 우리 KBS 해킹을 당해가지고 KBS 방송이 중단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논리폭탄 형태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난리가 네. 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좀 국내에서 그 정보통신 관련 안보 보안 물론 교수님 저희가 수소문을 했는데 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 정말 그 예. 시장이 우리가 얼마나 작았던지.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도정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기사를 예, 쓰는. 예, 이게 안 들어가져요. 예. 그러니까 네. 저도 그때 뭐 대학원장 시절이니까 뭐 있다가 갑자기 KBS에서 연락받고 와서 임시방 특보 했을 때 출연하셨겠군요. 저한테 그때 네.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이죠 그랬더니 아니 아직 분석도 안 끝냈는데 무슨 북한입니까? 그래서 항상 동기, 목적,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 KBS 해킹에서 돈 벌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혼란에 빠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중국 아니면 북한, 러시아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는 북한이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북한이 했을 겁니다.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북한이 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3월 20일인데 최초로 들어온 거는 2012년 전해 6월 28일 날 9달 전에 들어왔습니다. 9달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뚫렸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KBS의 망 구성도 협력업체 명단, 직원 명단 다 빼가서 결국은 해킹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악성 코드, 논리폭탄 형태의 악성 코드를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날 11시 45분에 네. 최종 완성된 논리폭탄을 갖다가 딱 주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터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KBS의 뉴스가 멈춰서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단기간에 혼란을 초래하는 건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다르죠. 네. 그 당시는 KBS의 디지털화가 한 절반밖에 안 됐었어요. 2013년에는. 지금은 완전 디지털이죠. 지금 만약에 똑같이 당하면 KBS 셧다운되죠. 지금은 송출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그러면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때는 보도 정보만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기사를 쓰거나 출고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AI에 의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될수록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 그 피해는 어떤 범위가 네. 거의 뭐 완전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논리 폭탄. 예, 그리고 이제 백도어 아까 참 말씀하셨는데 백도어는 네. 사실은 뭐냐면 이게 땅굴 같은 겁니다. 땅굴. 그래서 이제 땅굴이라는 게 경계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네. 다 숨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패스워드 치고 그다음에 이중적으로 뭐 지문도 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뭐 방어벽이라고 그래서 보안 체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논리폭탄을 만들면 백도어를 만들면 백도어는 그러한 보안 체계를 다 무시하고 바로 원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요번에 BPF 도어라고 하는 게 BPF라고 하는 시스템을 악용한 백도어라는 뜻에서 BPF 플러스 백도어. 네. 그래서 BPF 도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 그래서 BPF라고 하는 게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뒷문 열고 들어와서. 예. 네. 근데 BPF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을 치면 컴퓨터 OS 안에서 두뇌에 해당하는 네. 커널 부분이 있는데 커널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넣어가지고 네. 백도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쉘이라는데 뭐 리버스 쉘이니 뭐니 다양한 것들을 써가지고요. 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스텔스라고 합니다. 스텔스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변종이 이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계속 변종을 해요. 그 이유는 탐지력이 점점 증가가 그러니까 되니까 그것도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편 진영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네. 방어력 이제 탐지력에 회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회피하기 위해서 변종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안이 어려운 게 영원한 창과 방패 게임이에요. 다이나믹 게임이라 저는 이거 40년도 넘게 했는데 요즘에 AI까지 나오니까 정말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이제 퀀텀 컴퓨터도 나오지 않습니까? 퀀텀 컴퓨터 나오면 기존의 암호체계 다 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하냐, 또 어떻게 하느냐, 다 그 이슈예요. 정말 창과 방패의 예, 싸움이네요. 예, 끝도 근데 이제 없어요. 시장이 지금 로봇과 AI로 재편되고 있는데 여기도 결국은 다 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이든 러시아 부품이든 뭐 심지어 미국 부품이든 어디선가 원한다면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폭탄을 심어 놓으면
그것이 더 거대하게 작동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이 네트워크와의 뭐 중앙 집중 이게 훨씬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 훨씬 더 파괴적인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새 경제안보 측면에서 네. 우리가 이제 원산지 증명처럼 우리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급망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받는 부품들 우리가 다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하드웨어라고 하지만 하드웨어 내부가 전부 소프트웨어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믿을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받아야 되고 그걸 딱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뭐 S밤이라는 얘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제는 아웃.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쪽에서는 아웃 시키고 그래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한국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고 있죠. 네. 네. 특히 미국 같은 상황에서는 가급적 그런 부품들이 있고 대체 가능하다면 우리 거 쓸 수 있겠군요. 그냥 일본 걸 우리나라 쓰겠군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급품들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유한 나라들 EU라든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큰 네. 시장에서는 한국제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죠. 신뢰할 수 있고. 앞서 공항, 항만 이런 어떤 사회 주요 인프라들, 네. 예. 어, 전력까지. 전력, 이런 거 예. 굉장히 중요하죠. 전에 다이하드라는 영화 나왔었는데 네. 다이하드 영화 보면 그냥 쫙 해서 공항, 전부 네, 예, 무너버리잖아요. 그러죠. 네. 예. 그다음 정전도 되고 항만에서 왜 우리 저 컨테이너 크레인, 하는 항만 타워 크레인. 크레인도 예.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미국에서. 그게 지금 올해도 그 얘기 나오고 그랬지만 네. 작년에 미국 의회보고에서에서 한번 자꾸 미국 시장은 약 80%가 GPMC라고 하는 상하이에 있는 중국제 항만 크레인이고요. 우리나라도 한 50% 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50%는 거대한 크레인.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현대중공업이니 이런 데 일부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은 없어요. 자기네 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중국제니까 야, 그런데 저게 만약에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 해 전에 그 GPMC 그 창업주가 자랑을 했어요. 런정페이처럼 유명한 사람인데 네, 네. 그 사람이 우리가 상하이에서 전 세계에 있는 타워 크레인 다 조정할 수 있다. 그게 자랑을 했어요. 은연중에 예, 네. 유튜브에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게 원격으로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하드웨어만이 아니고 다 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일일이 다 그 현장에서 하는 게 업데이트 시키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일시에 제조사에서. 네. 업데이트 시키거든요. 그런 틈에서 다 통신으로 연결된 겁니다. 근데 다만 이쪽에서 의심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망분리 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격 자동 업데이트 원하지 않아. 네가 직접 가서 우리한테 신분 확인하고 검사 받은 다음에 업데이트해라. USB로 하듯이. 네, 네. 그랬는데 그거를 그러면 그걸 미리 다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한 비밀 통신 모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히고 그래서 GPMC 이걸 갖다가 대체하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미국은 제조사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조선 쪽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일본의 미쓰이산이 이런 데 했는데 일본도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 우리 전에 기술입니까? 네. 결국은 한국과 이 해양 크레인 포트 크레인들 네. 같이 생산하자 이런 제안이 왔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글로벌 해킹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선 앞두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가뜩이나 이제 뭐 부정선거 믿으시는 분들은 SKT 해킹도 뭐 유심칩 바꾸면은 중국 공산당이 그 조정하는 뭐 어느 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고 지금 뭐 사실은 뭐 다른 뭐 이상한 사이트 가면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칫 그거와 교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결합되면 예. 그런 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더 증폭될까봐 약간 우려는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유심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저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심 자체에 백도어를 심는다든지 그런 건 어려워요. 네, 네. 예, 그래서 유심이 설사 대만제도 있고 중국제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다음에 스마트폰에 넣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FDS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 툴들이 있어서 네. 그 전체는 예를 들면 SKT나 LGT나 이런 다 통제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내부자가 네. 거대하게 공모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예, 내부자가 공모해도 쉽지 않아요. 예. 그럼요. 아무리 이게 디지털로 컴퓨터가 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네. 손을 거쳐야 되는데, 네. 그 우리나라는 또 사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전자투표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선관위에서 그쪽 위원도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 말씀하시는 예, 거죠? 모바일 네. 투표, 그다음에 일단 키오스크 형태 투표 네. 했는데 그때 여야 의원들도 그러고 다 그랬지만, 근데 키오스크 형태도 국민은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불신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스위스나 이런 데는 모바일 투표까지 몇 하거든요. 군데 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모바일 투표가 우리가 지금 도입돼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가 좀 더 사람들이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는 모바일은커녕 키오스크도 안 되는데 뭐. 네. 네. 그래서 뭐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을 연결하는 건 그건 그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와 이스라엘 교전 이 두 양대 분쟁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침공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전쟁은 반드시 사이버전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사실 작년에도 왜 하마스 네. 그들이 이제 예를 들면 도청 당할까봐 삐삐 사용하는데 네, 예 삐삐에 맞아요. 논리폭탄이 그거 터져가지고 터졌죠. 네. 터져가지고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보면 감쪽같이 하마스 지도부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드론이라든지 이걸로 해가지고 공격해서 지도부를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수 작전. 네. 그게 전부 다 도청도 하고 그들이 통화하면 또 이 도청 당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통신 수단을 쓰는데 전부 다 거기에 이제 전부 감시를 해가지고 하마스 지도부가 어디 있구나 알아낸 다음에 네. 결국은 이제 드론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참수 작전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그게 심해지겠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사이버가 없는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이라고 하는 건 사상 누각이다. 지금 스페이스 쪽에도 네. 지금 우주선끼리 저 우주선에 대해서 해킹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2월 24일 날 22년 공격하기 2시간 전에 해킹을 해가지고서는 우크라이나 통신망을 다 마비시켰거든요. 위성을 마비시켜서. 러시아도 또 좀 과거에 그거 좀 했지 그건 않습니까? 잘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해킹 5대 강국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4등이 이스라엘이고 5등이 북한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즉시 스타링크가 네. 백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덕에 지금 결국은 그렇죠. 전쟁을 젤런스키 하고 있어요. 대각과 났을 때 예. 싸웠을 때 스타링크 빼버린다고 뭐 이런 말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EU에서 네. 지금 전 세계 스타링크가 다 지배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 제 유사시에 미국 말 안 들으면 스타링크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네. EU가 독자적인 이러한 우주 통신망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하반기부터 스타링크 이번에 허락 다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기사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도 예를 들면 뭐 써버린 AI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 게 결국은 상대방이 대한 신뢰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우주 쪽에도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한번 그랬어요. 대개 스타링크로 500km에 떠 있는 저궤도 위성이거든요. 저궤도 위성의 경우에는 이게 밑에 노트북 갖고 코드만 알면 바로 접속이 가능해요. 네. 가능한데 몇 개가 그러면 떠 있더라. 1,000몇 개가 떠 있던 거 같은데. 아니 이제 뭐 저 스타링크 같은 건 6,000개가 6,000개, 네, 예. 네. 근데 자기들이 4만 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쉽게 해킹에 노출된다 이 말씀이세요? 쉽게는 아니지만 해커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그 미국에서 한번 네. 글로벌 컴피티션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선 통과한 5개 팀한테 했는데 3개 팀이 직접 정지 이러한 550km에 떠 있는 그러한 그 저궤도 위성을 노트북에서 해킹해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카메라 위치를 바꿔가지고 촬영 금지되어 있는 지역을 촬영하고 그걸 갖다 자기 노트북에 내려봤는데 성공했어요. 큰 장이 섰네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면 우리 저 위성이란 것은 실제로 위성 영상 서비스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뭐 다 통신, 영상 정보 서비스 뭐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리 뭐 농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많이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저 우주에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그럼 위성에 해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큐리티 측면이 더 중요해졌죠.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뭐 하나 그럼 믿을 게 없어지네. 뭐든 뚫릴 수 있네. 항상 우리는 네. 사실 모든 우리 현대 사회는 위험 감수 사회 아닙니까? 위험 감수 사회고요. 다만 이제 그때 해커들도 만약에 국가 목적으로 할 때는 돈 안 따지고 무조건 하는데 네. 많은 경우에는 지금 해킹 애저 비즈니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저 비즈니스니까 그들이 ROI 따지니까 우리가 만약에 방어력이 강해지면 그들도 강한 곳을 때릴 게 아니라 약한 곳을 때리죠. 똑같이 돈을 벌려고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방어력을 높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도 나름 하지만 기술력이 있고 인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술력, 그다음에 인력 여기서 나름 웬만큼 하지만 그거에도 신경을 쓰죠. 근데 아까 말씀을 모든 게 상대적이니까 중국이나 북한은 세계 탑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SKT의 해킹 사건 때문에 지금 사이버 해킹 시장, 글로벌 보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나아가서 정부도 어떻게 보면 뭐 얼마든지 털릴 수 있다. 무방비다 이 말씀처럼 들려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뭐 2년 전에도 네. 행정전선만 마비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한국 정부는 우리 당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 항상 우리도 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조금 시끄럽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왜냐면 해킹에 대해서 방어력을 높이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경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이번에 뭐 각 후보들 보면 AI 산업에 100조 투자하겠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다 똑같아요. 막 엄청 투자하겠다 그러고 제가 정부 AI위원회 위원 하는데 다 정부에서도 그러고요. 근데 그거는 당장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사실 인재 양성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런데 방어거든. 방어하니까 사실은 이것이 가시적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돈을 못 벌고 돈을 쓰기만 하는 분야. 그런 걸로 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차별화의 도구로서 있으면 이러한 사이버 보안 쪽에 투자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은행들은 네. 굉장히 높아졌는데 많은 경우에는 뭐 병원이라든지 다 약하죠. 그리고 은행들은 부행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예, 이걸 그러니까 담당, 보안 CISO 담당하는 그래가지고요 부행장이. 보안 네. 담당 부행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네. 뭐 굉장히 세죠. 근데 나머지들은 많이 약한 편이고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는 강하죠. 예를 들면 현대차 이게 무인자동차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해킹 나가면 그러면 달리다가 갑자기 얘가 뭐 원격 조종에 의해서 한강다리 가지고 밑으로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특히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은 굉장히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순위로 자꾸 네. 밀리는 거죠. 예, 무슨 근데 이 기업에서 보안 담당 임원은 항상 저 끝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 이제 사람은 돈 벌어오지 않고 자꾸 돈을 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회장님 입장에서는 돈 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에 SKT에서 처음에 네. 초기 대응에 이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항상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뉴얼이 있어서 RMF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걸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해커의 정체는 누구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돈을 노린 건지 진짜 이게 사이버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건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뭐 일단 안심 서비스를 해야 될 거는 근데 나중에 보면 칩 제대로 확보도 안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고 좋은 선의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칩 교환해 주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는데 네, 더 큰 혼란을 그런데 이제 뱅크런식으로 칩이 없었어요. 네. 뱅크런식으로 돼버렸죠. 네. 예, 뱅크런식으로 돼버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사이버 보안 전문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버 보안 그 CISO들 네. 보안 최고 책임자들 있는 포럼에 가서 어제 아침에도 그랬어. 당신들은 기술자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임원이기 때문에
기술자만 해서는 안 된다. 경영을 알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알지 못하는 기술적 용어만 써가지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신들 스스로가 변해야 되고 난세에 영웅 난다고 이때 뭐 잘하면 결국은 보안 책임자들의 직급이 은행 지금 부행장까지 네. 올라갔는데 똑같이 올라갈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원래 암호해독과에서 출발한 암호학자 출신인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화해서 제가 교수 시절에는 스스로 법 공부를 해가지고 법을 20년이나 강의했어요. 암호해독은 어디서 전공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암호를 만들고 네. 뭐 암호학자로 처음에 83년도에 제가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의 암호가 아니고 기업의 보안 관련 암호였겠죠. 그때는 이제 기업에서는 암호를 안 썼고요. 네. 83년도에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네. 암호를 하는데 저는 원래 평범한 수학도였는데 현대 암호는 이게 수학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 기반해 가지고 암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주로 그때 전자공학과 출신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수학을 제가 보면 초보적인 수학인데 그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수학한 사람들한테 이제 기회가 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하여튼 그때 약간 26살 때니까 애국심으로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암호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제가 29살 때 교수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인터넷이 199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들어온 게 민간 쪽에 인터넷이 들어온 게 94년입니다. 그때 머리 좋은 사람들,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은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은 94년에 아마존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바로 98년대 우리가 구글이 창업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랩도 95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예, 30년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제 인터넷이 퍼져서 이커머스가 등장하고 그러면 사이버 범죄가 생기겠구나. 그럼 사이버 범죄를 갖다가 잡고 하는 거는 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사이버 범죄 수사 그걸 해야겠구나. 뭐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전공 바꾸고 제가 대검의 사이버 보안 디지털 포렌식 그쪽 위원장 12년이나 했습니다. 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을 공부한 거죠. 이번에 이제 SKT 해킹 사건을 교수님 보시면 SKT 안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했구나.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SKT 자체가 어쨌든 해킹의 표적이 돼서 뚫렸다는 거. 네. 그거는 SKT의 실력이 모자랐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게 없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워낙 상대방이 막강한 능력을 가진 해커들이니까 이게 안보 문제가 되면 원래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나름대로 지키느라고 지키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일단 해킹은 당했어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수습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습하는 과정에서 SKT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위험 관리 대책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사실 이런 게 일어나면은 좀 더 빠르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월요일 날 뭐 발표했을 때도 뭐 이렇게 추정된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나갔다. IMEI가 나간 걸로 추정됐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걸 뭐하러 발표하냐 그랬어요. 저거는 사실 한 달 정도 지나서 더 이상 금전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노리는 것은 안보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건데 네. 그럼 국민들을 뭐하러 다시 불안하게 하냐. 사실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워낙 많이 당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미국과의 공조 체계를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피해 정도를 확실하게 이게 SKT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통신사들, 금융, 그다음에 항만, 전력 다 어디까지 뚫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TF를 가동해서 우리의 피해 정도를 알고 그리고 어떤 수법으로 뚫렸는지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갖다가 빌드업 시켜야 되는지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뭐 조사가 지금 한 달 됐는데 아마 조사하는데 여러 달 걸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능력 갖고는 못해요.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비자들이 복제폰으로 돼서 뭐 금융 관련돼서 뭐 손실을 입고 이런 지금 이런 판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거대한 예. 안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예, 맞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봐야 한다. 예. 근데 그러면 이번에 2차 민간 합동 조사 결과 나왔을 때 중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언급은 있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건 그래서 워낙 제가 말하기는 예민한 부분이라. 그러죠. 네. 예민하죠. 사실 제가 뭐 이번 말에 중국에 출장 갈 일이 있는데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예민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발표를 왜 했나 모르겠어요. 발표해서 국민들 불안만 증폭시켰지 실제로는 실체에 내가 보면 하나도 접근 못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부가 한 달 됐기 때문에 뭔가 발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발표한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전략적 실패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한국 국가의 사이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것밖에 안 돼? 국가적으로 봤을 때 네. 아까 SKT도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정부도 사실 이렇게 됐을 때 그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어떤 민간의 어떤 사적 이익을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미국에서 여러 사례들 이런 것처럼 그 SK를 협박한다든지 뭐 소비자를 협박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한 달 전 그러니까 금전적 목적이면 네. 진작 벌써 이게 다 일어났고요.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까지 안 나타난 거고 저거는 제 추측대로 BPF 이러한 이거면 중국계 해커들이고 이들은 국가적 목표로 한 거다. 그러면은 그 기술적인 근거는 어떻게? 아니 이번에 이제 정부 합동 조사단에서도 네. 이게 보면 나온 악성 코드의 악성 종류. 코드 종류가 전부 다 네. BPF하고 BPF의 어떤 변종들이다. 그러면 이게 오픈 소스로 돼 있고 중국 애들이 주로 쓰는 거고 가끔 북한이나 딴 데서 쓰긴 쓰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동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목적에서 뭐 어떤 목적으로 한 거냐. 그랬을 때 지금 이번에 보면은 이거는 금전적 목적이 아니고 그다음에 수법으로 하면은 중국이나 북한으로 좀 좁혀지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아니면 북한인데 북한은 요새 돈 버느라고 정신 없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정신 없고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그게 추정이죠. 오픈 소스라면 만에 하나 우리나라의 해커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게 이제 워낙 파장이 커서 큰 맥락으로 봐서는 중국일 그리고 것 같다. 사실은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BPF도라는 악성 코드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탐지 능력도 계속 높아져요. 안랩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보고서 내면서 우리 EDR이라고 하는 솔루션 쓰면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안랩 보고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일반 해커들은 못 만들어요. 굉장히 능력 뛰어난 사람만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의 해커들은 우리나라에도 몇 명 없고 중국이나 뭐 이런 NSA도 그렇게 네. 많지 않습니다. 몇 명의 기술 좋은 해커들이 SKT의 그 보안망을 뚫지는 않았겠죠. 예. 거대한 세력이겠죠. 그렇겠죠. 네, 예. 추정컨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AI 쪽도 인재 쟁탈전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사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어디입니까? 솔트 타이푼도 공교롭게 이동통신 미국의 주요 버라이전 같은 이동통신 우리도 이번에 이동통신이 뚫렸어요. 이제 국가 이동통신망 이건 사실 기간 산업이고요. 말씀하신 항만, 공항, 전력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의 주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에 중국 등에 의도적으로 꼽아놓은 악성 코드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충분히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핵을 만들면 네. 핵뿐만 아니라 발사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발사체가 중요한데 북한은 이제 발사체까지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BPF도 이거는 사실은 오픈소스로 되니까 그래 누구나 만들었다. 근데 그거를 상대방 시스템에 침투시키려면 웹쉘이라고 하는 일단 악성 코드를 먼저 넣어서 그거를 통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BPF 도어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웹쉘을 갖다가 넣으려면 그건 진짜 해커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솔트 타이푼이나 이런 것은 뭐 미국의 어떤 네트워크 장비 중에 라우터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서 포티넷이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시스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내 가지고요.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에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알 만한 해커들을 보유한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일단에 웹쉘을 만들어서 침투시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추후적인 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 뭐 랜섬웨어 하듯이 해킹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고도의 해킹을 하려면 네.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고 정 그렇게 하면 용병 쓰죠. 러시아 해커들이 네. 용병으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트 타이쿤 제가 잠깐 기사 찾아보니까 이 사건으로 이게 작년 말에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정보통신 해킹이다. 경악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국회라든지 우리 정부와도 여러 번 뭐 협업을 하셨거나 뭐 하다못해 세미나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컨퍼런스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는 안 해요. 우리는 아직 우리는 이런 대응을 그런 거 관심 없고 네. 이번에 SKT 사건 나오니까 뭐 위약금 면제줄이 뭐냐고 기업 때리기 해가지고서는 뭐 예를 들면은 과방위에서 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 항상 안타까운 거는 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오랜 동안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반년, 1년 후에 보고서 나와서 네. 그걸 필요한 게 법이냐, 투자냐, 사람이냐. 네.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마녀 사냥하고 끝납니다. 마녀 제가- 사냥하고 끝나요.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교수님 예. 만약에 정부나 국회에서 매우 관심 있게 이번 일을 계기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어떤 논리 폭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력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건 돼요?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네. 우리 역량각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하려면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외교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법적 근거 없으면 힘을 안 합칩니다. 일본 윤 정부에서 그걸 하려고 안보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안보법이라고 하는 법을 거의 20년 전부터 2006년부터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말기에 사이버 안보법 만들겠다고 그래서 저도 가서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네, 못 네. 만들었어요. 윤 정부 때도 못 만들었어요. 공약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재명 후보가 됐건 김문수 후보가 됐건 사이버 안보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정부 전체의 역량이 모아지고 그다음에 민간이 사실 인프라의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민간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이 정부하고 협업을 하면 네. 주주들이나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미국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거는 우리나라 중요한 안보의 문제니까 사이버 안보법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법은 우리가 SKT 이상의 어떤 정말 크게 한번 털려야 이게 그런 어떤 법적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고려대학교 정보보고대학원의 임종인 교수의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